안녕하세요. 다음 주 공지 나갔어요? 강의 어떻게 한다고? 아직도 안 했구나.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에 그 연기 스터디 뭐 설명회를 한대요. 학원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강의가 월요일 날 하는 걸로 공지 나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내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저 연기 스터디 무슨 설명을 할까요? 연기 스터디. 뭐 어떤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회 하라 그래갖고 뭐 그날도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긴 한데 뭐 또 나보고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연기 스터디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실무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실무는 어느 정도 푸실 거예요. 근데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들어가갖고 덮어놓고 답안지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겠지?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또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외워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책을 펴놓고 베껴서 쓰는 것도 막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베껴갖고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그러니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은 구성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일단 이해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웬만한 내용들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답안지를 쓸 거면. 이렇게 이해가 돼 있고 암기가 돼 있으면 답안지가 바로 써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안지라는 것 자체는 배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형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목차 잡는 것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똑같은 내용을 배점에 맞게끔 쓰는 연습도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쓰면서 이 정도 베껴서 쓰면 내용이 이만큼, 답안지 이만큼 나오는구나. 뭐 10줄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줄여서 쓰면 7줄 나오는구나, 8줄 나오는 것.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답안지를 쓰려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시간을 간과해요, 보통. 이 시간을 이론 법규에서 굉장히 많이 간과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럼 이제 실무는 맨날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가다듬는 공부가 되어 가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법규는 나중에 그 막 3월, 2월 가서 갑자기 쓰려고 하면 안 써지죠. 전혀. 안 써지죠. 보고 쓰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고, 베껴 쓰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고, 베껴 쓴 다음에 다시 답안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갖고 다시 덮어놓고 쓰는 것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무수한 연습이 필요한 게 답안지를 쓰는 작용인데 거의 대부분은 그걸 간과하시는 거야. 그 시간이 없이는 정확한 답안이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론 복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 빨리 쓰는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공부가 쓰는 공부, 그러니까 답안지를 진짜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내서 평가를 받는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험이라는 작용을 정확하게 내가 치러낼 수 있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1차에서 민법이라든지요, 아니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 작용이라는 걸 연습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그냥 외우고 있으면 지문 보고 OX 동그라미만 치시면 되잖아.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그거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 맞는 거 찾으라 그러면 알고 있는 지문 대응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체크만 하시면 되잖아. 작용이랄 게 없죠. 그리고 나서 다시 OMR 카드에다가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회계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습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3분, 4분을 주고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5분을 주고 한 문제를 풀어라?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그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길 자체가 이미 체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회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여기서 더 들어가서 몇 개 구하면 답은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체화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능 볼 때 수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처음 보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서 풀면 안 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처음에 이 공식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뭘 한 다음에 뭐 하면 뭐가 나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거가 극대화되는 게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의의도 알아야 되고, 목차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 분석도 해야 되고, 분량도 조절하셔야 되고, 그 분량을 조절하는 게 한 문제에서만도 아니잖아. 또 한 문제 안에서도 손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배점을 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전체 100점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그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베껴 쓰는 연습은 분명히 필요한 작용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연기 스터디를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솔직히 얼마 못 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00명 정도 들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먹고 사는데, 연기 스터디가. 정말. 한 1000명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떡하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월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가서 못 쓰면 어떡하지? 못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몇 등, 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등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올리면 되잖아, 등수를. 그리고 뭐 실무는 내가 보기에는 점수, 지금 기본 강의에서도 점수를 주나요? 저기 나래비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등수도 세워요? 되게 사악하게 강의를 하는구나, 벌써부터. 연기에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연기에서는 난 점수를 부여했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연기에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연기는 첨삭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점수를 부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의 잘 썼나 못 썼나, 아니면 분량 맞나, 비문은 없는지, 맞춤법 틀린 거 없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거든요, 연기에서는. 근데 뭘 점수를, 쟤는 왜 그럴까요? 계속 빵빵거리는데. 답답해 죽겠어. 나 저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저거 진짜.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보고 쓰면 돼. 그렇잖아.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안 보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비슷해요. 계속 나왔었던 자료인데, 일단은 논점별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목차가 쭉 다 나오죠. 지금 그죠? 목차가 쭉 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안에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박스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5회, 그러니까 5개의 논점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한 3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 다 모으면은,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야? 한 200페이지 되겠네요, 다 모으면. 자료를. 목차는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게 절대적인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가. 이게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나, 기본서에서 조금 세분화할 수 있는 것들 좀 세분화 시켜 놓은 거고, 옆에 뭐 가로하고 별표하고 연도 써 있는 거는 그 해에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스터디에서 문제 풀어가면서 해당 내용의 목차가 변형돼서 예시답안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합쳐지거나 훨씬 더 세분화돼가지고 목차가 쪼개져서 이제 예시답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이 목차를 읽었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데도 개인 간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일 처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목차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로마자 다 써가면서 목차만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안 보고. 그게 배운 내용인 거잖아, 지금. 거기서 더 가면 목차를 자기 스스로 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연상되면 더 좋고요. 거기서 더 가면 연상이 되면서 목차 안에 거의 대부분 의의들이 있잖아요. 그 의의들을 안 보고 쓰실 수 있을 만큼 외워놓으시면 더 좋고요. 기본 강의에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목차만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목차만이라도. 목차만이라도 쓸 수 있게 했다가 목차 정도 쓸 수 있는데 더 나가면 목차 안에 내용이 연상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목차도 잡을 수 있고 안에 내용도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눈에 좀 익어야 좀 이제 연상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줄줄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결국은 문장 채 다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그게 되려고 그러면.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목차만이라도 쓸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그 1번이 감정평가의 정의잖아요. 그럼 맨 앞에 되게 큰 종이에 4개 섹션으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감정평가 개념의 정의, 필요성과 기능, 분류, 업무 영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되겠지. 내가 공부한 01번 감정평가 정의의 논점에 들어가면 크게 4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감정평가 개념의 정의에는 뭐 이론적 개념도 있고, 제도적 개념도 있고, 대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론적 개념에서는 뭐 이론설이 있었고, 이론설이 있었고, 3원설이 있었는데 검토를 하자면 3원설이 업무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 목차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목차는. 길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목차도 저절로 써지고 안에 있는 내용도 저절로 써줄 거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암기가 뒷받침되어야 빵꾸를 메꾸면서 쓸 수 있는 거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차도 저절로 써주고 내용도 저절로 써주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계속해서 눈에 발라서 외울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고 가면은 외우는 거를 이연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를 3년, 4년, 5년을 하겠다 그러면 외우는 걸 이연시켜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5년 동안 보면은 안 외워도 저절로 써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수험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외우시는 게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처음 척도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 입문? 거기서 했었던 이제 의의를 외우시는 거랑 그 다음에 외우실 작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목차예요. 목차. 그리고 나서요, 보통은 지금 이제 요번 주에 시험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정확하게 잘 따라가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답안지를 쓰는 올해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걔네는 이제 이거 하는 거에 넘어서서 이제 뭘 했냐. 기출문제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시 답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터디에 했었던 0, 1, 2, 3, 4기 이제 예시 답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그거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필사를 제가 일부러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용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문장을 만들어서 쓰지 않아도 내가 쓰는 문투대로 저절로 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 투입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목이. 또 외우면 답안지 써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외운 거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외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답안을 쓰는 건 맞는데 이 목차 그대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문제에서. 감정평가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0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외운 목차와 내용을 가지고 비벼서 약간 각색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이건 글을 써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잘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시 답안을 어느 정도까지 눈에 바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저번 주까지도 올해 시험 들어가는 학생 중에 매주 와갖고 답안지 예시 답안 필사하고 외우고 그거를 검토하고 검사 맡고 갔었던 학생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굉장히 이제 제가 올해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수험생이 한 명,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6, 7번 썼을 거예요, 예시 답안만. 나중에는 손이 아파갖고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럼 차라리 타이핑을 치라고. 타이핑 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손으로 써도 되고 타이핑 쳐도 돼요. 근데 그건 안 돼. 눈으로 보고 읽고 있는 건 안 돼. 해봐서 아시잖아. 외울 때 눈으로 보고 하면 바로 써집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그죠? 눈으로 보고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 뭐라고 할까? 그 정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그 재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손이 아파야 되는 거고 손이 바쁠수록 이 과목은 조금 더 실력 향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주 강의가 끝나면 일단은 전체 섹션 한번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그 다음에 목차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덮어놓고 목차를 이제 빠짐없이 한번 써보는 거지. 덮어놓고, 그러고 나서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연상을 해보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연상이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때. 그죠? 순서는 좀 바뀌어도 돼요. 기본서를 처음에 읽고 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강의를 들었었던 선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기본서를 뒤로 읽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매년 나오는 질문이라 조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질문이 옵니다. 읽었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뒤돌아보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읽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쭉쭉 진도 맞춰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갈림길에 쓰긴 쓰는데 결국은 기본서 이거 전체를 체화시키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 한 4-5번 읽은 상황에서 이거를 주 자료에서 이거를 외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뒤돌아가서 이거를 사전식으로 쓸 거냐에 이제 갈림길이 남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거의 후자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이거를. 저걸 어떻게 체화를 시켜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안 하실 거여도 일단 들어만 보세요. 책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전체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에서 목차만 빠르게 훑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이사이에 있는 의의만 계속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모자라는 부분만 딜딱 파는 정독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통독도 했다가 목차만 뽑아가지고 또 봤다가 의의만 또 뽑아서도 보고 줄 쳐놓은 것만 또 뽑아서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렴풋이 다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한 권을 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요즘 세대 애들하고는 그게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이것만이라도 하시라고. 왜냐면 이거 합치면 100에서 200페이지 사이밖에 안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책을 좀 볼까요,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기 기본 입문할 때 1원설, 2원설, 3원설 이거는 다 전달을 해드렸죠. 1, 2원, 4원, 4원설 다. 결국은 이제 3원설 쪽으로 갈 건데 1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3원설 보시면은 감정평가 개념의 확대 논리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줄에 그 끝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이외에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밸류에이션에다가만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게 표시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시장성 및 투자성 분석 등 거기다 밑줄 컨설팅 개념. 이건 이제 또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은 감정평가의 업무 있잖아요. 업무. 감정평가. 이게 감정평가 업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감정평가사의 업무거든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가치 추정 혹은 가치 측정 업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감정 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컨설팅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컨설팅 업무는 또 이제 법에 보면 감칙의 조언, 정보 등의 제공해서 27조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양식이 달라요. 이거는 나가는 게 감정 평가 서가 나가고, 이거는 이제 뭐가 나가냐면